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의 좀 도발이 네, 좀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네.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전불감증이에요? 아니 진짜 지난주부터 해서 무인기 이야기도 나오고 막 네. 그러더니 오늘 뭐 도로 폐쇄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죠? 맞아요. 네. 도로 폭파했다는 폭파, 얘기. 예. 그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북한이 네. 그 경의선 동해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평양 올라가고 이제 원산까지 이어지는 네. 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금 폭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폭파 장면도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틸 사진으로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로에 가림막을 가려놓고 네. 지금 폭발을 한 건데 이게 며칠 전부터 여기 가림막을 가리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도로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일부 구간이 폭파됐다고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라고 따지면 그것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긴 너무 길긴 한데 네.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부터만 보면 일단 무인 드론이 대북 전단지를 좀 뿌렸는데 거기에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무인 드론 그럼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여기에서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고 그 대북 전단도 그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대북 전단과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도대체 네. 이게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낸 건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츰차츰 그렇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고 결국 도로 폭파까지 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뭐 관련 주들은 오늘 좀 잘 움직였나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 얘기하기가 참 네. 불편해요.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항상 네.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막 주가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전쟁 이야기 뭐 이렇게 도발 이야기만 나와도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영향을 덜 받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이 받는 것보단 낫겠죠.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큰 뭐 전쟁이라든지 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와야죠.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취재를 해왔던 이야기인데, 네. 이제 국내 정부가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는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었던 배터리 안전성 이제 인증제가 조금 뭐 아시겠지만 벤츠의 그런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전기차 포비아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이걸 조금은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그러면 좀 조기에 시작을 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을 좀 담보해 줄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광주 이제 카트리에서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세레모니를 세레모니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 시범 사업 자체는 사실은 법적 인증을 완전하게 이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거고 올해는 이제 말 그대로 시범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처럼 돌려보는 건데 이번 사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에는 자가 인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넘게 진행돼 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자체적으로 인증을 한 방식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 팩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형식 인증이 조금 더 필요해질 것 같다. 워낙 지금 뭐 괜찮다고 인증을 해줘서 봤는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형식 인증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이번에 그거를 한번 돌려보고 내년부터는 아주 차질 없이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인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시범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대동 모터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대동모터스와 그린 근데 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네네. 한국 기업들은 인증제의 제도 절차에 이제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해외 기업들은 그 이제 배터리를 설치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네. 제조하는 작업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인증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외에서 아무리 제조된 차량이더라도 국내 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자동차 안전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PL법이죠. 네. 그거를 다 충족을 해야지만 판매도 가능하고 운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이 되는 건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인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사전 형식 인증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험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자체가 아니라 국토부 그리고 정부 카트리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륜차 부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린 모빌리티, 대동 모빌리티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 이륜차긴 한데 사실상 그 초소형 전기차들 있죠. 네. 그 조그마한 3명 또는 2명 타는 전기차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입차들은 네.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약간 의심이 갈 수가 있는 게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번 이 제도가 조기 시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거는 벤츠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벤츠는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벤츠 자체가 이번에는 네. 불참하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네. 거기에는 우리도 이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는 내년 2월부터이긴 한데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한 2026년도 2월까지는 자가 인증이랑 이 사전 인증이 병행처럼 병행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2026년도 2월부터 이제 그 이후에 국내 판매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형식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 환경 기준 맞춘다고 유럽의 유로 6, 유로 5 그거 네. 맞춘다고 엄청 차 스펙 바꾸고 막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외, 그러니까 특히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규격을 맞췄는데 네. 지금 벤츠는 일단 그런 시그널을 보이지 않은 거네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벤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제가 국토부 쪽을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인증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벤츠코리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 대한 적용할 차량들을 내놓을까? 그거는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번 제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그러면 배터리 사전 인증제에 대해서 이제 1호로 대상이 되는 차량이 어떤 거냐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게 뭐 밝히진 않았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차량이죠. 아이오닉 9이요? 네. 네, 지금 판매하는 차량은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 두 개가 있는데 올 연말에 이제 아이오닉 9이라고 하는 대형 펠리세이드보다 좀 더 큰 그런 이제 EV9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대형 SUV 전기차가 출시를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전 인증 이번에 처음으로 1호 차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2호 차량으로는 이제 기아가 또 내놓으려고 내년 초에 내놓을 예정인 EV4라고 하는 또 차량이 있습니다. EV4 같은 경우는 준준형 이제 세단급 뭐 크로스오버 차량인데 사진을 하나씩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오닉 9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아이오닉 7이냐 9이냐 굉장히 왔다 갔다 했던 그 차량이에요. 너무나도 아이오닉처럼 생겼다. 네. 저기 픽셀 쫙쫙쫙 있죠. 어떻게 딱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이오닉 같지? 네. 네. 저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024 LA 오토쇼에서 이제 세계 최초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국내에는 연말 정도에 지금 출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아의 EV4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도 이제 작년에 EV데이 때 한번 나왔던 차량이고 제가 CES에서도 한번 선보여 드렸던 차량이긴 한데 K3
뭐 네. 아반떼 이만한 전기차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단인데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세단이랑 조금 다르게 높이가 좀 높죠. 네. 이제 크로스오버형 세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라든지 유럽 시장을 조금 겨냥을 해서 나올 차량입니다. 요즘 작은 전기차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도 지금 이제 EV3에 이어서 소형 저가형 전기차의 그런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은 주력 모델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벤츠가 이번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뭐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불만도 많은데 사실은 뭐 다른 수입차 업체들은 시범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인증제가 시행을 하면 그때는 우리도 들어가야죠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벤츠가 요즘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시행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듣자마자는 왜 배짱을 부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네.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뭐 요즘 국민들의 정서는 되게 안 좋겠죠. 뭐 네. 지난달이었잖아요. 네. 9월 달에 이제 할인 많이 하니까 한 달에 8,300대 정도 팔고 그렇죠. 이 클래스 혼자서 이제 테슬라랑 뭐 아우디, 렉서스, 볼보 4개 브랜드 합친 양보다도 또 우리 국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KGM이라든지 르노라든지 한국 GM 이들을 다 합친 양보다도 더 많은 차량이 네. 이 클래스 한 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거 그냥 할인 많이 하니까 잘 팔리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외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물론 그렇게 잘 팔린 것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네. 수치로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그 콘텐츠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가 좀 진심이냐 당연히 네. 이제 국내 브랜드들 당연히 진심일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벤츠와 BMW가 대표적인 이제 역사적인 경쟁자 관계라고 쳤을 때 네. BMW의 경우는 유종 기자가 그때 얘기해줬던 게 신차 발표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맞아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런 걸 보면 네. 아 우리나라에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다 네. 보면 그게 뭐 걔네가 진심이어서 제가 그 큰 돈을 썼을 때 그게 차에 대한 만족도랑 얼마나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네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게 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네. 벤츠도 28년도 이후에 이제 LG 배터리를 다시 쓰기로 했으니까 네. 그때 되면 좀 뭐 떳떳하게 배터리 사전 인증제 우리도 바로 신청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지난 밤 사이에 알파벳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과 10년간의 그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3마일 원전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이거라도 지금 되살려서 전력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빅테크들이 요즘에 워낙 장기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원전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구글이 계약을 한 거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을 체결한 건 구글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의 계약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 오늘 지난 밤 사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업과 함께 6개에서 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 전력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500메가와트라고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중간 규모의 도시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규모인데 이게 왜 500메가와트인지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할 때 대략적으로 필요한 규모가 500메가와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파워라고 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빅테크가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스타트업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원전 관련 계약들은 뭐 기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3마일 같이 폐쇄된 원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했다면 이번에는 아직 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서 참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지를 보면은 카이로스 파워와의 계약은 2030년까지 카이로스의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가동하고 2035년까지 추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그 가동 자체가 203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실제 가동되는 시기는 2030년, 즉 지금으로부터 대략은 6년 이상 걸리는 네. 굉장히 긴 장기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가 막 될 것 같고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왜 이거 얘기 안 해? 뭐 너희는 뭐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전력 인프라 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뭐 했으니까 뭐 됐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워낙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전력을 장기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원전까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마일 원전의 경우에도 대략 10년 가까이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지금 노후화된 원전을 지금부터 가동시키겠습니다. 시동 부릉 켜는 것처럼 내일부터 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그 안전 검사 해야죠. 노후된 부분 그 바꿔야죠.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 검사해야죠. 10년 가량 걸린다고 하고 네.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자로도 대략 한 2030년부터 첫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 변화를 거쳐서 채울 것이냐 그 측면에 있어서 원자로가 이게 그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면 초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가을과 이번 겨울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부족하면 어디서 구할 건데 이건 어디서 구할 이건 당연히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인 거고. 그렇죠. 그럼 조금만 중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더 필요하면 어디서 구해? 그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뭐 어디서 구해? 그게 원전이 되는 거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에너지의 산업 구조가 단계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당장 원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들이 원전까지도 손을 댔고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원전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에 아마존닷컴은 원전 업체인 탈렌에너지와 10년간 데이터 센터 전력의 100%를 직접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3마일 원전에서 향후 20년간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도 2027년부터 원전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샘 올트먼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오클로에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첫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장기 시계열입니다. 일단 원전은 장기 시계열.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태양광 패널이 요즘은 싸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력원을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가 될 것이고 초단기는 당장 이번 겨울부터는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써야죠. 뭐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간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진짜 중요한데 네. 정말 이게 우리가 급할 때는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당장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쵸. 네. 원전 특히나 이제 SMR에 대해서 점점 좀 접근하고 있는 쪽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 부동산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요즘 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탁한 것 같아요. 네. 올랐다는 데도 있고 내렸다는 데도 있고 뭐 분양가는 높아졌다고 하는데 또 이제 매매가는 약간 뭐 내린 곳도 많다고 하고. 뭐 오른 곳이 일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기대했던 거는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이제 같이 대출금리도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아니다 경기 침체 온다 아니다 이제 오른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코픽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내렸습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아.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내리다가 이번에 결국엔 다시 오르게 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출 금리가 조금은 오를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3.36에서 3.40으로 0.04% 포인트 올랐습니다. 0.04% 포인트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은 작지 않을 수도 있는데 KB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주담대 이제 기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6개월 기준입니다. 4.71에서 6.11%에서 이번에는 4.75에서 6.15%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또 우대금리가 붙으면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네.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주택 가격은 어땠냐라고 이제 해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따르면은 네. 이제 전국 기준으로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17% 올랐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전달 0.24%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 여전히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0.83% 오르면서 5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던 서울의 주택 상승률은 이번에 좀 많이 줄면서 0.54%가 됐고요. 네.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3에서 0.39로 여전히 이제 상승세지만 상승폭은 점점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면서 살펴보다가 네. 국내에서 지금 가장 아파트가 비싼 동네라고 한다면은 뭐 서초동? 서초, 반포, 반포? 여기잖아요. 네네. 근데 반포에서 지금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아시죠? 알긴 아는데 네. 넘사벽이라고. 넘사벽이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하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0억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51억 원에 한번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10억 원 낮아진 40억 원에 또 거래가 실제로 한번 찍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서초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래 가격이 18억 4천만 원에서 18억 7,500만 원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18억 7,500만 원에서 18억 4천만 원으로 한 3,500 정도 지금 실제 거래 가격이 네.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뭐 우리 그 동네만 빠지고 강남서초는 계속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런 시각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지금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어디죠? 아크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분양이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옆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 혹은 이제 거기보다도 집값이 쌌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전히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면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 기준으로 0.19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0.04입니다. 서울은 0.04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률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앞으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분양 시장은 또 약간 좀 다른가 봐요. 분양가는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표 바로 띄워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권역별로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기준으로는 1,338만 3천 원입니다. 세제곱미터당이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네. 세제곱미터 우리가 한 평이라고 말하는 3.3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4,424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에 지금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9월 달에는 이제 6830이었다가 지금 9697이었다가 13043이었다가 13383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밑에 보시면 5대 광역시민 세종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8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606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세제곱미터로 한 평으로 따지면 한 1,800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이번에는 5926으로 줄었습니다. 어. 약 한 2.3% 가량 지금 주는 상황인데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수도권 아파트는 네.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라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여기도 빠지고 있죠. 밑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른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분양 시장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기준금리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네네. 코픽스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1일에 정해졌고 네.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는 15일에 결정돼서 16일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코픽스 금리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은행들의 조달 금리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영향이 크지 않기는 경영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시장 금리도 꽤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시장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코픽스 금리는 올라가는 기준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픽스 금리는 올라가면서 거기에 연동된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와 평당 4,400 말씀하시는데 서울 지금 저희 분양가잖아요. 네. 근데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평형 기준으로는 서울 이제 지난 8월이죠. 8월 달 이제 기준으로 한 1억 4천, 1억 7천인가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비쌉니다. 네. 정말 비싸고 이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또 공공 임대도 요즘 많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만 시작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몇십만 대 1이 나와요. 네, 다 맞아요. 몰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로또 서울 분양. 안에서도 네 맞아요. 로또 분양. 네. 로또 분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또 분양을 지금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로또 분양이 일어나게 된 시장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헤드라인 올려주시면 샤오미의 우리가 SU7, 그러니까 수7이라고 수7. 부르죠. 네. 수7. 수7도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것 아니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한국일보의 단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샤오미뿐만 아니라 한국행을 가속화하는 중국 전기차들이 꽤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그 샤오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내 법인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 서울에 설립한다는 한국일보의 단독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류종훈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류종훈 기자 한국일보 있을 때 네. 선배였던가 맞습니다. 봐요. 네. 그 선배 기사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 법인 설립을 이끄는 중국 본사 임원을 국내 법인 대표로 내정을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네. 따라서 한국에 이제 본격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걸 보니 샤오미가 한국에 수치를 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좀 추정을 네.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샤오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총판을 통해서 자동차 말고 다른 제품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많이 팔고 있죠. 네, 사실 네. 저도 선풍기도 쓰고 있고, 저도요. 네. 뭐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는 뭐 당연히 쓰고 있고, 다양한 샤오미 관련된 제품들을 우리는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샤오미가 국내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당연히 순차적으로 그냥 샤오미 전기차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네. 샤오미의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까지는 국내 총판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직접 법인이 들어와서 판매하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 가전제품 이런 판매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날 전망인데 전기차가 들어올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샤오미 법인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차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샤오미의 수출 전기차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7%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난 2분기에 2만 7천여 대가 팔렸고 올해 12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레이진 샤오미 CEO는 앞으로 20년 내에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제 시간이 걸리면 들어오긴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출시되면 한국에서의 샤오미 수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류종훈 기자가 관건이죠.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줬는데 일단 한국과 중국은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없는 품목도 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품목들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관세가 붙긴 붙는데 관세율이 대략 8%가 됩니다. 근데 그 샤오미 수출의 경우에는 현지 가격이
가장 싼 스탠다드 모델은 4,1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위에 모델도 4,700만 원, 그다음에 그 위에 가장 좋은 모델은 한 5,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엔트리 모델 가격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네. 4,100여만 원에 8% 관세 붙이고 뭐 유통 비용, 물류 비용, 제반 비용 붙이게 되면 대략 5천만 원 밑에서부터 좀 살 수 있는 가격대는 형성이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좀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중국 수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많이 위협적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뭐 EV6라든지 아이오닉 6 같은 차량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와 완전히 가격대가 겹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많이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직 뭐 샤오미가 전기차를 국내에 뭐 내놓기 위해서 법인을 우리나라로 설립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들어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우리나라가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GD넷 코리아에서 단독을 또 냈는데요. 네. 중국 전기차 4위 업체인 림모터도 한국 진출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림모터. 네. 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 4번째로 판매량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 림모터 인터내셔널의 고위 책임자가 프랑스에서 열렸던 파리 모터쇼에서 한국 진출 시기를 묻자 거의 코앞에 왔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네. 좀 다가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도 보면은 중국 지리그룹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가 지커 코리아 프로젝트를 이끌 인물로 김남호 대표라고 해서 BMW 코리아, 폴스타 코리아를 거쳤던 인물을 내정을 했고요. 맞습니다. 예. BYD 코리아도 지난 2월에 승용 부문 한국 지사장의 조인철 BMW 그룹 코리아 미니 총괄을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인물을 이렇게 영입한 걸 보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입기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중국 전기차 과연 누가 타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들어온다고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격이 낮으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근데 무조건 막는 게 좋다, 아니면 무조건 안 막는 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럽 연합도 그렇고요. 유럽 연합 얼마 전에 찬반 투표 통해서 유럽 연합에서 그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의 보조금을 배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8% 관세 말고는 지금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게 우리 소비자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와 별개로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에 대한 질문은 네. 여전히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국산 이제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절대 사용 안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샤오미 SU7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뭐 BYD와 CATL 배터리 각각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뭐 BY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BYD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지커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진출을 해서 만약에 뭐 저가 시장을 조금 처음부터 먹어가겠죠. 네. 실제로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PHEV를 훨씬 더 많이 좀 공을 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싼 차지만 생각보다 품질이 괜찮네,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오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차, 조금 더 비싼 차로 넘어갈 때 이제 중국차를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바로 지금 당장 타격을 입는다. 타격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이제 안전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관세적으로 안 된다면은 지금 뭐 LFP 배터리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적게 주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뭐 정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최소한의 조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면은 조금은 새로운 규제라든지 아니면 조치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겠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IRA 보조금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WTO에 안 맞잖아요. 네. 제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관세 8%인데. 관세 8%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미국은 100% 준다고 하고 유럽은 45.7% 준다고. 45.7%까지 네. 높였는데 중국의 중국의 자동차 엄청 파는 독일마저도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이해관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동차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받을 그렇죠. 또 이제 그런 피해를 또 많이들 우려를 그렇긴 하고 하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있겠죠. 반도체 많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뭐 많이들 계속해서 지루하시지만 고려아이언 이야기 하나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려아이언이 이제 어제 MBK와 영풍 쪽에서 결국엔 공개 매수가 끝났고요. 이제 5.3% 가량의 지금 그 지분율을 확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1라운드는 사실상 이제 MBK 쪽의 승리라고 지금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고 네. MBK 쪽에서도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약간 승전보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자, 앞으로 잘 고려아이언을 정상화를 시키고 자본의 그런 이렇게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 고려아이언이 이제 이 라운드 2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지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23일까지 진행하는 거는 자사주비 그렇죠. 그리고 소각을 한단 말이죠. 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켜서 같이 지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베인 캐피탈에서 이제 2.5%를 지금 주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앞서 나가고 있었던 지분율이 한 1% 정도고 그러면 3.5% 정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가 이번에 5.3%가 저기가 더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격차가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되면서 한 2% 가까운 지금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려아이언 쪽에서는 뭐 본인들이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우호 세력을 통해서든 혹은 이제 다른 세력을 통해서라도 아마 계속해서 매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고려아이언 주가가 네. 올라갈까요? 그렇죠.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근데 주가가 실제로 조금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많이는 안 올랐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네. 그런데 이제 3.03% 오른 81만 7천 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최고가, 네.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어요. 영풍정밀은 이제 필요성이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그렇죠. 판단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오늘 8.78% 빠지면서 28,05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려아이언의 그런 전략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될 게 있으면은 뭐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1라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MBK가 뭐 사실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가기 전까지 네. 고려아이언이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이제 주총에서 어떤 또 표싸움을 표대결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단신 하나만. 네. 위고비 드디어 한국 출시된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공급 가격이 37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제 네. 이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공급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소비자들이 실제 돈을 낼 때는 좀 더 낼 거예요. 좀 더 낼 건데 네. 이거 이제 그 질병 코드가 맞는 사람은 이제 보험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질병 코드 안 맞는 분들은 이 공급가 37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병원에서는 추가 마진을 붙여서 얼마에 공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병 의원마다 아마 자신들의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팔게 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뭐 이거 뭐 170만 원 든다, 200만 원 든다. 이거 비해서는 좀 저렴한 그런 거 같나요? 가격으로 네. 아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 FDA의 그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이름을 내렸어요.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조만간 좀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도 들어와서 경쟁 관계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 빼야죠. 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번에 그 테슬라 행사 있었잖아요. 네. 위로봇. 보면서 저는 위고비가 잘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날씬해졌다. 잘생겨졌던데.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